스피노자가 에티카를 썼던 17세기 유럽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는 신교와 구교의 전쟁인 30년 전쟁이 국지전을 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되어 있었고, 과학적으로는 갈릴레오 등의 천재 물리학이나 역학의 업적으로 인해 교회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으며, 철학적으로는 필원주의의 개요와 같은 회의주의 서적이 번역, 소개됨으로써 인류의 기존 지식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피노자는 자신의 저작들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전개해 나갔고, 확실한 지식을 찾아 과학과 공존할 수 있는 종교를 모색함으로써 미신을 비판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적 화두로 삼았습니다. 에티카는 바로 이런 철학적 화두에 대한 스피노자의 답을 완성도 있게 서술한 저작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그의 철학 전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카의 중요성이 여기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피노자가 해결하려 했던 상황과 21세기 상황의 유사성,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스피노자의 처방과 진단의 현재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스피노자의 목소리를 다시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처럼 의지와 정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신이라는 관념은 현대과학 기술의 발달, 특히 진화론이나 생명공학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의 상황은 이른바 갈릴레오의 과학혁명으로 인해 철통 같은 권위를 누렸던 교회의 권위가 붕괴되던 상황과 무척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전통적 신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에티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초법칙적 사건으로서 기적의 거부와 초자연적 상벌의 관념에 대한 비판입니다. 스피노자는 당대의 자연과학과 양립 가능한 신관을 주장하기 위해 신이 자연 법칙을 어기고 세계에 개입한다는 기적의 관점을 거부하며 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덕이고 불복종이 죄이며 이런 덕과 죄에 대해 사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영혼이 불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초자연적 상벌 관념 역시 비판합니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스피노자의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기복 신앙적인 행태들이 교정될 기회가 마련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의 다원성을 이론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들 간의 갈등이나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간의 분쟁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교는 평안이 아니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심지어 그런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 유럽으로 확장된 30년 전쟁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유대교에서 파문당의 광신적인 유대교도들에게서 살해 위협을 받았던 스피노자가 겪은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종교란 무엇이며 이성과 신앙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스피노자의 논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신적 태도에 지배되는 종교가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질되는지를 생생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에티카에서 경청해야 할 대목입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이루어진 존재로 파악합니다. 특히 신체성을 인간의 비본질적인 요소로 폄하했던 데카르트와 달리 신체성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과학 수준에서 보편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당시의 생리학이나 해부학의 지식은 보잘것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스피노자는 그런 지식에 정통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가 당시에 인간관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빛바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데카르트의 주장처럼 인간의 정신작용이 신체작용과 원칙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항상 짝을 맞춰 동시에 전개된다는 주장은 특히 정신상태를 항상 특정한 신경생리적 상태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현대 이론에 매우 근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인간과는 정신과 신체의 관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지적하듯이 인간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인간이 항상 외부 대상과 맞닥뜨림으로써 그곳에 영향을 받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이 대부분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자기 보존 욕구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인간을 분노나 공포와 같은 수동적 정서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선은 인간이 외부 원인의 영향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존재로 파악되기 때문에 정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윤리적 과제로 제시되며 이런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념과 그 원인이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부각됩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통해 인간의 지위에 대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견해로 우리를 이끕니다. 즉, 전 자연의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인 연쇄에 따라 일어나고 인간의 의지 역시 자연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나 데카르트가 주장하듯이 인간은 정념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의지를 지닌 유별난 존재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의 이런 인식은 자연 안의 실제들이 인간의 편리함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고방식, 즉 목적론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자연의 도구화에 대한 그의 비판과 결합되어 오늘날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사고의 이론적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자연적 존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며 또한 이런 인간의 사회성을 정치성과 밀접하게 연관시켜 이해한 스피노자의 사회, 정치 철학 역시 오늘날 눈여겨볼 가치가 있는 주제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전통적인 고대 서구 사상에서 유지되던 자연과 규립의 대립을 해체하고 자연권이나 자연상태 같은 개념을 시민권이나 국가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함으로써 국가 발생이나 해체에 대한 역동적 접근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국가의 형성이나 유지, 해체 후 메커니즘을 상상 이론이나 정념 이론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정치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에티카는 이처럼 풍부한 사상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이라고 불리는 그의 생소한 서술 방식이 독자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이 중 일부를 발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2부를 제외하고 제1부는 부록을, 제3부와 제5부는 서문을, 제4부는 서문과 부록을 발췌했습니다. 이는 각 서문과 부록에서 이후의 핵심적 논점과 스피노자의 의도, 앞 논의의 실천적 함축 등이 잘 드러나고 있어 각 부의 개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2부 정리 49의 따름 정리와 증명 및 주석 역시 같은 이유로 선택했습니다. 지성과 의지의 동일성 논제는 정신에 관한 스피노자의 이론을 집약해주는 주장이고 따름 정리의 주석에서 이 논제에 입각해서 데카르트 정신 이론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이를 통해 스피노자 입장뿐만 아니라 데카르트의 입장 차이 역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티카의 한국어 번역본이 여러 권 있지만 라틴어 원본을 참조한 판본으로는 강영계 교수가 번역한 서강사의 에티카가 유일합니다. 5년 동안에 걸친 작업의 결과답게 정확성과 가독성 면에서 다른 번역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지만 개념 번역에 문제가 있고 옮긴 이의 해설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아쉬운 감이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스피노자 연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좀 더 훌륭한 번역본이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그동안 이 책 에티카를 본격적으로 읽기 위한 입문서로 쓰인다면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 책 에티카를 본격적으로 읽기 위한
입문서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고전의 세계 베네딕투스 대 스피노자의 에티카 소개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